그년이 나가면 보험이랑 진명의 정리 빨리 끝내라. 복도 끝에서 들린 시어머니의 잔인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죠. 7년이나 식모처럼 일한 제 목숨을 담보로 돈잔치를 벌이려 했다니. 아휴, 진짜 피가 거꾸로 솟고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뒤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에 끌려가고 집안이 풍비박산나자 저는 무릎 꿇고 비는 남편에게 똑같이 돌려줬죠. 당신 엄마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비굴하게 오열하는 남편과 시모를 시원하게 복수해준 똑똑한 아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몸이 이제는 알람보다 빠르죠.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약탕기를 올리고 시어머니 박봉자 여사의 보약 재료를 넣었습니다. 한약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쌀을 씻고 된장국을 올리고 밑반찬 4가지를 꺼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거실을 지나면서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 부엌에 선 제 얼굴과는 너무 다른 사람 같았죠. 아침 7시 상을 다 차리고 시어머니 방 앞에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차렸습니다. 봉자 여사가 방문을 열고 나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한번 떠서 맛보더니 이마를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게 국이야, 소금물이야. 짜서 못 먹겠다. 어머니, 간을 좀 줄였는데 입에 안 맞으셨나 봐요. 다시 끓여드릴까요? 다시 끓이면 뭐해? 처음부터 제대로를 하란 말이야. 밑반찬도 좀 봐라. 맨날 똑같은 거 돌려막기 하고. 봉자 여사가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툭툭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 김재혁이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혁은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어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에 쓸쓸하게 울렸죠. 오전에는 봉자 여사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정기검진을 마치고 약국에서 약을 받고 시장에 들러 장을 봤어요. 무거운 장바구니 4개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다가가 보니 보험 서류였어요. 수익자 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김재혁, 김미정.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서재에 있는 재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거실에 보험 서류가 있길래 봤는데 수익자에 내 이름이 없더라. 재혁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시는 거야.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마. 쓸데없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집 식구잖아. 그런 건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재혁이 노트북을 접으며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피곤하다. 엄마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재혁은 그 말을 끝으로 서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인 건지 아침마다 상 차리고 병원 수행하는 사람일 뿐인 건지 그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엄마 번호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엄마, 나야. 어머, 수진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이번에 다 같이 속초로 여행이나 가자. 아빠도 오빠도 다 같이. 내 얼굴 좀 보게. 속초. 응. 바다 보면서 회도 먹고 푹 쉬자. 엄마가 다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속초라는 두 글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친정 가족과 여행이라니 결혼하고 7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며칠 뒤 친정 엄마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비소를 운영하는 오빠 한태호까지 모여 속초 2박 3일 일정을 잡았어요. 숙소 사진이 올라오고 횟집 목록이 올라오고 태호 오빠가 해돋이 시간표까지 올려주는 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 뒤에는 봉자 여사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저녁 식사 뒤 봉자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2박 3일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봉자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잔소리가 쏟아질 거라 단단히 각오했죠. 고생했으니까 좀 쉬다 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7년 동안 명절에 친정에 가겠다는 말도 눈치 보며 꺼냈던 제가 이렇게 쉽게 허락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미정이 수저를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차 타고 가면 좋겠다. 그 SUV로 해안도로 달리면 진짜 끝내주겠는데. 미정은 예전부터 제 차를 탈 때마다 부러워했죠. 봉자 여사의 뜻밖의 허락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7년 만에 처음 생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출발 날짜를 확정하고 방 안에서 여행짐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저녁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봉자 여사와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년이 나가면 보험이랑 진명의 정리 빨리 해야 돼. 알겠어. 봉자 여사의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참고 발소리를 죽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방금 들은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함께 기록했습니다. 출발 전날 오후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자 여사였어요. 별일 없지? 안전하게 잘 다녀와라 키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7년 동안 봉자 여사가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쭉 내려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현관을 나서 지하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차고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켜자 하얀 불빛이 깜빡이다가 겨우 들어왔어요. 제 SUV가 주차된 자리로 다가가며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차 주변을 천천히 돌았어요. 운전석 쪽 바닥에 평소 없던 기름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차 밑을 들여다봤어요. 손전등 빛을 따라가니 브레이크 쪽 관 근처에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공구로 건드린 듯 부품이 느슨하게 벌어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 밑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기름 자국도, 긁힌 부분도, 느슨해진 부품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차고 바닥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비소를 운영하는 친정오빠 태호에게 사진을 전부 보냈어요. 오빠, 이거 좀 봐줘. 이거 정상이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태호 오빠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야, 이거 자연적으로 다른 게 아니야. 누가 일부러 브레이크 계통을 망가뜨린 거다. 칼 같은 걸로 관을 긁어서 살짝 잘라놨어.
기름이 조금씩 새게 해놓은 거야. 절대 그 차 타지 마.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차고 바닥이 차가웠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봉자 여사의 문자, 복도에서 엿들은 대화, 보험 서류의 수익자란, 그리고 지금 눈앞의 차.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여행길에 사고가 나도록 꾸몄다는 뜻이었습니다. 태호 오빠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이건 장난이 아니야. 오빠, 잠깐만. 지금 신고하면 어머니가 안 했다고 발뺌할 거야. 직접 손을 댄 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가진 건 사진밖에 없어. 이대로 신고하면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어. 그럼 어떡하려고. 증거를 더 모을게. 확실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싶어. 태호 오빠가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대신 그 차 절대 타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지.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차고에서 올라왔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재혁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재혁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건지 어느 쪽이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제 목숨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에 섰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봉자 여사가 식탁에 앉으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행짐 다 쌌어.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봉자 여사가 젓가락을 들며 살짝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거의 다 챙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면서 봉자 여사의 얼굴을 슬쩍 살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의 다정함이었습니다. 그 과장된 친절이 오히려 제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지하차고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CCTV 저장 장치를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태호 오빠가 새벽에 문자로 알려줬죠. 차고에 CCTV가 있으면 녹화 기록부터 확인하라고. 저장 장치 화면을 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3일간의 영상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삭제한 거였습니다. 저는 삭제된 기록이 뜬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어 저장했어요. 태호 오빠에게 보내자 오빠가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삭제한 것 자체가 증거야. 잘했어. 점심 무렵 신우이 미정이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신발장 위에 놓인 제 SUV 키를 보고 눈이 반짝였어요. 언니, 나 이 차 진짜 한 번만 타보면 소원이 없겠다. 미정은 웃으며 차 키를 쓱 만져봤습니다. 저는 웃어 보이면서도 차 키를 건넬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미정이 봉자 여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큰절 근처 산지 직송 매장에서 멸치랑 미역 좀 사와야 하는데 내 차 타고 다녀올게. 봉자 여사가 소파에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수진이 차 넓으니까 그걸로 가.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잖아. 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며 빌려달라는 표정이 얼굴 가득 번졌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를 사람한테 빌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차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봉자 여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차를 확인한 걸 알면 증거를 모으기도 전에 모든 게 틀어질 수 있었어요. 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꺼내는 순간 봉자 여사가 눈치를 채고 흔적을 지울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잠깐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태호 오빠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신우이가 내 차를 빌려달라고 해. 브레이크가 바로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천천히 빠지는 거야. 사진으로 봤을 때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일부만 손상된 거야. 당장은 되는데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긴 내리막을 만나면 위험해. 신우이가 가려는 데가 평지국도로 20분 거리야.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이야. 평지 저속이면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 근데 수진아, 그래도 불안하다. 나도 불안해.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차가 이상하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눈치챌 것 같아. 차를 안 빌려주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 빌려주되 신우이한테 절대 속도 내지 말라고 단단히 말해. 내가 정비소 직원 한 명 매장 근처에 미리 보내놓을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차 키를 건네기 전에 미정의 팔을 잡았어요. 미정아, 차 가져가. 대신 오늘 차가 좀 이상하니까 속도 절대 내지 마. 천천히만 다녀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차 세우고 나한테 전화해. 언니 진짜 고마워. 걱정 마. 천천히 갔다 올게. 미정이 차 키를 받아들고 신이 나서 현관을 나갔습니다. 미정이 나간 뒤에도 가슴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평지 저속이라고 해도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태호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신우이가 출발했어. 큰절 근처 산지 직송 매장이야. 알겠어. 우리 직원 지금 바로 보낸다. 매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자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미정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의 번호였어요. 언니.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임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미정아, 무슨 일이야? 매장에서 짐 싣고 돌아오는데 큰절 넘어가는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안 먹었어. 밟아도 안 되는데 차가 계속 내려가고 겨우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멈췄어. 언니, 나 무릎이랑 옆구리가 너무 아파. 미정아, 지금 거기 움직이지 마. 내가 바로 119 부를게. 전화를 끊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자마자 태호 오빠에게도 연락했어요. 오빠, 미정이가 내리막에서 사고 났어. 알겠어. 매장 근처에 우리 직원 보내놨으니까 바로 가라고 할게. 수진아, 견인하기 전에 차 및 사진 꼭 찍어놔야 돼. 내가 직원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평지만 다닐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내리막이 있었던 겁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안방으로 가서 봉자 여사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봉자 여사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왜 그래? 미정이가 제 차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내리막에서 차가 안 멈춰서 가드레일에 부딪혔대요. 봉자 여사의 입이 벌어진 채 2초, 3초가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얼굴만 굳어 있었어요. 그 기이한 침묵이 깨진 건 봉자 여사의 비명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왜 그 차를? 봉자 여사가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찰나의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말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차에 탄 사람이 미정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의 경악이었죠. 봉자 여사가 현관으로 비틀거리며 뛰어나갔고 저도 뒤따라 나가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미정이 들것에 실려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오른쪽 무릎이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오른쪽 무릎 힘줄이 다치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크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봉자 여사가 미정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미정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봉자 여사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미정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7년 동안 며느리인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재혁이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봉자 여사 옆에 서서 미정의 얼굴만 들여다보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미정아, 괜찮아. 미정아, 괜찮아. 재혁이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 차를 왜 미정이한테 줬어? 원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사고 원인을 묻지도 않고 차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먼저 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입을 다무는 것 뿐이었습니다. 미정이 입원실로 옮겨지고 밤이 되었어요. 미정은 진통제를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나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어요. 커피를 들고 돌아서는데 복도 끝 비상구 근처에서 봉자 여사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판기 옆 기둥 뒤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동영상 버튼을 눌러 봉자 여사의 통화 장면을 촬영했어요.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담기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일 밤에 다급하게 전화하는 모습은 분명히 찍혔습니다. 태호 오빠에게 영상을 보내자 오빠가 답을 보내왔어요. 통화 내용이 안 들려도 괜찮아. 사고 당일 밤에 누군가한테 급하게 전화한 정황만 남겨놔도 나중에 수사할 때 통화 상대를 밝혀달라고 할 수 있어. 잘했어. 다음 날 오전 태호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견인된 차 내 정비소로 가져와서 밑바닥 전부 뜯어봤어. 브레이크관이 칼날 같은 걸로 일부러 잘라놓은 거 확실해. 자연적으로 다른 거랑은 아예 달라. 공구로 그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정비 소견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다 되면 보내줄게. 오빠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병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저는 태호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알아? 형사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하나 알아. 최도영이라고 예전에 정비소 일로 알게 됐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연락처 보내줄 테니까 전화해봐. 태호 오빠가 보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뭡니까? 차 및 사진, 오빠가 쓴 정비 소견서, 차고 CCTV가 삭제된 화면 캡처,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병원에서 찍은 통화 장면 영상이요. 정비 소견서랑 차가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시어머니 통화 기록을 뒤져서 누가 실제로 차에 손을 댔는지 밝힐 수 있어요. 증거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고소장 준비합시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참고 견디고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려 합니다. 내일 봉자 여사와 재혁이 모두 병원에 모이는 시간에 전부 꺼내놓겠다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 1층 편의점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샀습니다. 태호 오빠가 보내준 정비 소견서 출력본, 차량 하부 훼손 사진,
CCTV 삭제 기록 화면 캡처를 차례로 넣었어요. 봉투를 손에 쥐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입원실 앞에서 잠깐 멈춰섰어요. 문틈으로 안을 살피니 봉자 여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재혁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은 채 깁스를 한 다리를 이불 위로 뻗고 있었어요. 셋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봉자 여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와 제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수진아, 그게 뭐야? 저는 대답 대신 침대 옆 탁자로 다가갔어요. 서류 봉투를 내려놓고 안에서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이건 제 차 밑바닥 사진입니다. 어머니. 브레이크관 근처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긁힌 자국과 기름이 번진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봉자 여사의 눈동자가 사진 위에서 멈췄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비소에서 작성한 정비 소견서입니다. 브레이크관이 칼날 같은 공구로 일부러 잘린 거라고 적혀 있어요. 봉자 여사의 입술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창가에서 한 발짝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세 번째를 꺼냈습니다. 이건 차고 CCTV 기록입니다. 지난 3일치 영상이 누군가 삭제했어요. 삭제된 화면을 캡처해뒀습니다. 봉자 여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봉자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차에 원래 타야 했던 사람은 접니다. 어머니.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 미정이 사진들을 하나씩 눈으로 따라가다가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미정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브레이크가 일부러 잘렸다고.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미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아, 네가 탄 그 차는 원래 내가 타고 속초에 갈 차였어. 누군가 내가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놨어. 미정의 시선이 봉자 여사에게로 향했어요. 엄마, 이게 사실이야. 봉자 여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조작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거지. 사진 몇 장 갖다 놓고 내가 그랬다고. 아이고, 이 집안에 이런 며느리를 들여놓은 내 팔자야. 봉자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목소리 끝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비 소견서 다시 읽어보세요. 자연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공구로 잘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고 CCTV도 하필 그 3일치만 지워져 있고요. 봉자 여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다시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재혁이 사진과 소견서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를 반복했어요. 미정은 깁스를 한 다리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봉자 여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봉자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제대로 된 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7년간 저를 내려다보던 그 위압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포가 앉아 있었어요. 재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 엄마가 실수하신 거야. 우리끼리 해결하자. 저는 재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실수. 브레이크를 일부러 잘라놓은 게 실수야. 당신이 7년 동안 실수라고 넘겼던 것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건 계획된 거라고.
재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저는 돌아서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봉자 여사의 통곡이 터졌어요. 미정의 흐느낌이 그 위에 겹쳐졌고 재혁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내 최도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고소장 접수 진행하겠습니다. 증거 파일 전부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바로 시작합시다. 전화를 끊고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태호 오빠가 서 있었어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2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오빠의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차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친정집 현관문이 열리자 엄마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와서 제 앞에 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쓸어주는 엄마의 손이 닿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미역국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 오빠와 함께 최도영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차량 하부 훼손 사진, 정비 소견서, CCTV 삭제 기록 화면 캡처, 봉자 여사의 문자 메시지, 병원 복도에서 찍은 통화 장면 영상.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한수진 씨, 정비 소견서가 핵심입니다. 브레이크관을 공구로 잘랐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차도 증거물로 보존되어 있으니 좋습니다. 최 변호사가 펜을 들고 노트에 적으며 말했어요. 고소장에는 살인미수로 넣겠습니다. 수사할 때 시어머니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실제로 차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의견서로 따로 붙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혼도 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이혼 소송도 같이 준비합시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알면서 방치한 거라면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태호 오빠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집에 제 동생이 7년간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시면 할 말이 더 많을 겁니다.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들, 기록해 놓은 거 있으면 전부 가져오세요.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전화 3통, 문자 5통.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도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호 오빠에게만 말했어요. 앞으로 재혁이랑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할 거야. 잘 생각했어.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2주가 지났어요. 담당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자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태호 오빠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봉자 여사는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며느리가 꾸민 거라고. 하지만 정비 소견서의 내용이 하나씩 제시되자 봉자 여사는 입을 닫아버렸다고 해요. 그 뒤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이 봉자 여사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어요. 사고 전후로 유독 자주 연락한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번호를 추적하니 시댁 인근에서 허가 없이 정비 일을 하는 윤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윤 씨가 경찰에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봉자 씨가 저한테 왔습니다. 며느리 차 브레이크를 서서히 고장 나게 해달라고.
현금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관을 완전히 자르지 말고 조금만 긁어서 기름이 천천히 빠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윤 씨의 자백으로 사건의 윤곽이 잡혔어요. 경찰이 윤 씨의 집을 수색해서 봉자 여사에게 받은 현금 일부와 작업에 쓴 공구를 찾아냈습니다. 윤 씨의 자백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재혁이 친정집 앞에 나타났어요.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 걸 창문으로 태호 오빠가 먼저 봤습니다. 오빠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라. 여기 다시 오면 법적으로 접근 못하게 신청하겠다. 재혁이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습니다. 태호 형, 수진이 좀 만나게 해줘. 얼굴만 보고 갈게. 돌아가. 태호 오빠가 한 발짝도 비키지 않았어요. 재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방안 커튼 사이로 재혁의 뒷모습을 봤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미안해.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그 차를 안 탔으면 언니가 당할 뻔했다는 거잖아. 생각할수록 무섭고 엄마한테 화가 나. 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한참 동안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을 보냈어요. 내 잘못 아니야. 몸 회복에만 집중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봉자 여사가 제 목숨을 노리고 꾸민 일이 자기 딸에게 돌아갔다는 게 참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3개월이 지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었어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뒤 봉자 여사를 살인미수로, 윤 씨를 살인미수 도운죄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가 낸 이혼 소장도 법원에 접수가 끝났어요. 저는 친정 마루에 앉아 최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과 시댁과의 관계가 법 앞에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재판 2개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히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친정에 머물며 최도영 변호사를 수시로 만났어요. 한수진 씨, 봉자 여사 측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며느리랑 오래 부딪히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한순간의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7년 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 보여줄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결혼 초부터 적어뒀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건넨 생활비 이체 내역, 봉자 여사가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을 몇 번이나 바꾸려고 했던 보험사 기록, 시어머니에게 받은 구박이 담긴 오래된 대화 내용 캡처 수십 건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이혼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걸로 바꾸시죠. 재산 나누는 것도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혁 씨 쪽에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건 결국 한수진 씨가 형사재판에서 한 발 빠져달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처벌을 약하게 해주는 대가로 이혼 조건을 맞춰주겠다는 속셈입니다. 거래 같은 건 안 합니다. 제대로 재판 받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 맞지? 나 봉자 씨 오래된 친구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친정 엄마가 부엌에서 나와 현관으로 왔어요. 무슨 용건이세요? 봉자 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합의를 좀 생각해 주시면. 친정 엄마가 현관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우리 딸 죽이려고 한 사람 심부름 왔으면 할 말 없어요. 여자가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친정엄마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봉자 여사 쪽에서 사람을 보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접근이 또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봉자 여사 측에 보내겠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내 카페에서 미정과 마주 앉았어요. 미정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언니, 나 며칠 전에 엄마 면회 갔었어. 그래. 엄마가 아직도 그래. 다 언니 때문이라고. 언니가 꾸민 거라고. 내가 다친 건 미안하지만 원래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다고. 미정이 커피잔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반성이 없어. 내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으니까 숨이 막혀. 미정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언니, 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설게. 내가 그 차 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면회 때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하겠어. 저는 미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변호사님한테 전할게. 최 변호사에게 연락하자 변호사가 바로 대답했어요. 미정 씨가 증인으로 서겠다고요. 시어머니의 친딸이 피해자 측 증인으로 서는 건 재판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재판 끝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디서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꼭 당부해 주세요. 저는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변호사님이 재판 끝나기 전까지 이 일에 대해서 어디서든 이야기하지 말아달래. 사람 만나서도 인터넷에도. 부탁해. 알겠어, 언니. 입 꽉 다물고 있을게. 재판을 앞두고 재혁이 최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재혁 씨가 오셔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도 밝혀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건이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한수진 씨 뜻이 확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울어도 맞아도 쓰러져도 꿈쩍 않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일이 되니까 변호사 사무실까지 뛰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친정 식탁에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를 놓고 아빠와 태호 오빠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가 밥을 뜯어 말고 말했어요. 이거 끝나면 우리 속초 여행 다시 잡자. 그때 못 간 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봉자 여사가 막았던 바로 그 여행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와 내일 법정에서 읽을 진술서를 마지막으로 다듬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친정엄마가 다려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잠그는데 손끝이 차가웠어요. 친정엄마가 뒤에서 옷깃을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가. 엄마 못 먹겠어. 속이 안 받아. 그래도 물이라도 마셔. 빈속에 가면 안 돼. 엄마가 건네준 물 한 잔을 억지로 마시고 현관을 나섰어요. 태호 오빠가 차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와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법원 로비에 들어서는데 맞은편에서 봉자 여사가 보였습니다. 봉자 여사의 변호사가 옆에 서 있었고 재혁이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요. 봉자 여사는 평소 시댁 거실에서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봉자 여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최 변호사를 따라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검사 옆자리에 앉았어요. 맞은편 자리에 봉자 여사가 앉았습니다. 집에서 군림하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 역은 뒤쪽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무릎 위에 손만 내려다 봤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건 내용을 설명했어요. 피고인 박봉자는 며느리 한수진이 친정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일정에 맞춰 무허가 정비업자 윤 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고 한수진의 차량 브레이크를 훼손하도록 의뢰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어요. 윤 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 정비 소견서, 봉자 여사의 통화 기록 분석 결과, 그리고 봉자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 증거물 4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별일 없지? 안전하게 잘 다녀와라 키읔. 이 문자는 피해자가 훼손된 차량을 타고 출발하기 전날 발송되었습니다. 검사가 문자 내용을 읽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봉자 여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가 테이블 위에 비닐 봉투에 담긴 공구를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윤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공구입니다. 윤 씨는 이 공구로 브레이크관을 부분적으로 잘라 기름이 서서히 빠지도록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일부도 윤 씨의 자택에서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봉자 여사의 어깨가 조금씩 더 내려앉았어요. 피해자 진술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날 밤 정리한 진술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시어머니 박봉자 씨의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보약을 다리고 아침상을 차리면 국이 짜다, 반찬이 성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 수행, 장보기, 시가 살림을 도맡았지만 한 번도 가족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술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읽어내려갔어요. 보험 수익자에 제 이름이 빠져 있는 걸 발견했고 여행 출발 이틀 전에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년이 나가면 보험이랑 진명의 정리 빨리 해야 돼하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차고에 내려가 차 밑을 확인했을 때 브레이크 쪽에 기름이 번져 있었고 누군가 공구로 건드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에는 안전하게 잘 다녀와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친절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등줄기가 서늘해져서 차를 확인하러 간 겁니다. 확인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진술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다음은 미정의 차례였어요. 미정이 목발에 의지한 채 증인석으로 나왔습니다. 선서를 하는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언니 차를 빌려 타고 심부름을 갔습니다. 짐을 싣고 돌아오는 길에 큰 절 넘어가는 내리막이 있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먹었어요. 밟아도 차가 안 멈추고 점점 빨라졌습니다. 핸들을 꺾어서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겨우 섰어요. 미정이 깁스를 한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 힘줄이 다치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차에 원래 타야 했던 사람이 제 언니라는 거였어요. 미정이 고개를 돌려 봉자 여사를 바라봤어요. 엄마를 면회 갔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반성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다 수진이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 다리가 이렇게 됐는데도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정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봉자 여사의 친딸이 피해자 쪽 증인으로 선 모습에 재판부도 가만히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자 여사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피고인은 오랜 세월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판단력을 잃은 것이며 직접 손을 대지 않고 타인에게 맡긴 점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것과는 다릅니다. 검사가 바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정비업자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넸습니다. 며느리의 여행 일정에 맞춰 범행 시점을 정했습니다. 사전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 했고 차고 CCTV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행동입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것입니다. 검사가 마지막 변론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피고인은 며느리의 목숨을 대가로 돈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 범행이 피고인 본인의 딸에게 돌아간 것은 운이었을 뿐 피고인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명백합니다.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따로 정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재혁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엄마가 벌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저는 재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말하는 충분은 언제나 당신 기준이었어. 7년 동안 한 번도 내 기준을 물어본 적 없잖아. 재혁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재혁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걸었어요. 법원 주차장에서 태호 오빠와 최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정 씨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도착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언니,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을 했어. 앞으로는 나도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볼게.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호 오빠의 차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선고 기일 같은 법정에 다시 앉았습니다. 봉자 여사가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재판 때보다 얼굴이 더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정면만 바라보며 재판장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이 착석하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봉자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피고인은 며느리가 여행을 떠나는 일정에 맞춰 무허가 정비업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차량 브레이크를 훼손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사전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 시도하고 차고의 감시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행동이 아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봉자 여사를 바라봤어요.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의 친딸로 바뀌면서 최악의 결과를 면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한 우연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합니다. 봉자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5년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5년이야. 그년이 꾸민 거라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봉자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법정 경위의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경위 2명이 봉자 여사의 양팔을 잡고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까지 봉자 여사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재혁아, 재혁아. 엄마 좀 살려줘. 방청석에서 재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봉자 여사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법원을 나서며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주 뒤에 이혼 재판 마지막 변론이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 그대로 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 뒤 이혼 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 법정에 섰어요. 저는 결혼 7년 동안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도맡았던 살림, 시어머니 병원 수행, 생활비, 이체 내역, 봉자 여사의 구박이 담긴 대화 내용.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한수진 씨는 7년간 가사와 시가 수발을 전담했으며 경제적으로 통제당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받았습니다. 남편 김재혁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재혁 측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7년간 기울인 노력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서 위자료와 재산을 나누는데 유리한 결정을 해줬어요. 결혼과 함께 내어줬던 제 시간, 제 노동, 제 존엄의 값을 돌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들고 법원 로비로 나왔어요. 로비 한쪽에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수진아. 재혁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미안했다. 저는 재혁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7년 늦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재혁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뒤 저는 친정에서 나와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삿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책 한 상자뿐이었어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한수진으로 서 있는 방이었어요. 첫날 밤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7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보약을 다릴 약탕기도 차릴 아침상도 눈치를 볼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며칠 뒤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재활 치료 끝났어.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어. 다행이다, 미정아. 언니,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엄마랑은 당분간 거리를 두려고 면회도 안 가기로 했어. 미정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은 아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인연은 이어가고 싶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사건으로 상처만 남은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인연 하나가 남았습니다. 태호 오빠에게서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속초 여행 다시 잡았다. 이번 주 토요일 출발. 아빠 엄마 수진이 나. 이에 있는 사람. 엄마가 바로 답을 보냈어요. 없다. 회 많이 먹자. 아빠도 보냈습니다. 숙소는 바다 보이는 대로 잡아라. 저는 핸드폰을 들고 웃었습니다. 봉자 여사가 막았던 바로 그 여행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태호 오빠의 차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 엄마 아빠가 나란히 앉았어요. 오빠가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자, 출발한다. 속초 간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 동해안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바다가 창문 가득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바다 봐. 날씨 기가 막히네. 엄마가 뒷좌석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초 바닷가에 도착해서 모래사장 위에 섰어요. 짠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귀를 채웠어요. 봉자 여사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별일 없지? 안전하게 잘 다녀와라 키읔. 그 문자가 원했던 결말과는 정반대로 저는 지금 안전하게 살아서 제 발로 이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 오빠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야, 회 먹으러 가자. 엄마 아빠 배고프대. 응, 가자. 저는 가족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고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잠깐 멈추었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머지는 천천히 채워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7년간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던 한수진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 첫 페이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나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온갖 구박을 참아왔건만 돌아온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참아할 수 없는 끔찍한 배신이었다니 참 가슴이 먹먹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하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했지요. 자기가 판 악독한 함정에 가장 아끼는 친딸이 다치고 결국 징역 5년이라는 엄벌을 받아 차디찬 감옥으로 끌려간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인과응보의 매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내를 식모 취급하며 방관하다가 뒤늦게 무릎 꿇고 눈물로 매달리던 남편 역시 자업자득의 죗값을 톡톡히 치른 셈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주인공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주했던 속초의 푸른 바다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가슴 탁 트이는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진짜 자기 인생의 첫 페이지를 열게 된 수진 씨를 위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가슴 깊이 공감 가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사연이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